하룻밤 사이에 파랑새가 사라지고 X라는 낯선 기호가 등장했을 때 아이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동시에 웅성였죠. 로고 하나 바뀐다고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브랜드의 로고는요, 단순한 표식 그 이상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로고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풀려면 전설 같은 이 장면부터 꺼내야겠죠. 1998년 뉴욕의 어느 회의실, 시티은행과 트래블러스의 초대형 합병을 앞두고 경영진은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얼굴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세계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펜타그램의 파트너 디자이너 폴라 셰어가 냅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시티를 쓰고 위에 붉은 곡선을 하나 넣었죠. 우산처럼 글자를 덮는 딱 그 한 줄은 트래블러스의 기존 로고였던 빨간 우산과 시티의 이름을 한 번에 묶어버린 것이었어요. 이 30초짜리 낙서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티은행이 이 로고를 펜타그램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150만 달러, 하나로 약 20억 원이었는데요. 사람들은 30초짜리 낙서가 150만 달러라고? 라며 놀랐지만 셰어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 30초를 가능하게 한 건 나의 30년이 넘는 경험의 축적이라고 말이죠. 사실 폴라 셰어는 그래픽 디자인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1948년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난 그녀의 초기 작업은 매우 실험적이었는데요. 1970년대 초 아무도 손대지 않던 레터링과 서체의 감정화 작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퍼블릭 시어터의 전설적인 포스터로 커리어를 폭발시킵니다. 당시 미국의 연극이나 시어터 포스터는 대체로 고급 예술의 느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클래식한 타이포그래피, 절제된 사진, 여백 중심의 구성으로 품위를 드러내는 게 미덕이었죠.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어터들은 관객을 상류층의 문화 소비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광고조차도 잡지 화보처럼 점잖고 정돈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폴라 셰어는 거기서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브루클린 다리 아래의 벽보, 그래피티, 록콘서트 전단지 같은 날것의 시각 언어를 끌어온 거죠. 특히 1994년부터 작업한 뉴욕 퍼블릭 시어터 포스터 시리즈는 그야말로 디자인사 교과서에 남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친 붓터치, 기울어진 텍스트, 겹겹이 쌓인 레터링으로 연극은 고급스럽고 어려운 사치라는 인식을 깨부수고 거리의 젊은이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이후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펜타그램의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어워즈의 주요 상을 다수 수상하며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는 드물게 국가예술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30년 넘는 내공이 쌓인 결과 30초짜리 냅킨 낙서가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얼굴이 된 것이죠. 150만 달러짜리 냅킨 이야기와는 반대로 돈이 없던 시절에 태어난 로고가 세계를 지배한 경우도 있는데요. 1971년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그래픽 디자인 전공 학생이었던 캐롤린 데이비슨, 교양 선택 수업으로 듣고 있던 회계학 교수로부터 신선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새로 창립할 회사의 로고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바로 나이키의 창립자 필 나이트였습니다. 필 나이트는 1962년 스탠퍼드 MBA를 졸업하면서 일본산 운동화를 미국에 수입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1964년 일본 고베에 직접 찾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식스의 전신인 오니치카 타이거 본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 서부에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필 나이트가 빌 보어먼과 같이 세운 회사가 바로 블루 리본 스포츠입니다. 사실상 오니치카 타이거의 미국 총판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학교에서 회계학을 가르쳐야 했기에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퇴근 후 남는 시간엔 차 트렁크에 신발을 가득 싣고 트랙 선수들에게 신발을 팔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수입 판매만 하다가 보어먼이 직접 운동화를 개량하고 선수들에게 테스트하게 하면서 조금씩 자체 아이디어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니치카는 이러한 블루리본 스포츠의 성장에 조금씩 불안감을 느끼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필 나이트 역시 자신들의 상품 피드백에 인색했던 오니치카에 불만을 갖기 시작할 때쯤 오니치카 측은 블루리본 스포츠와의 독점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의 다른 딜러와 손을 잡으려 준비를 하면서 양측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필 나이트 역시 자체 브랜드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그의 제자였던 캐롤린 데이비슨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새 브랜드의 로고를 맡기면서 나이키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다 만듯한 단순한 날개 같은 시안을 처음 보았을 때 필 나이트는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쓰다 보면 정이 들 것이라며 탐탁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볼멘 소리가 아니라 당시 필 나이트의 심경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블루리본 스포츠는 오니치카 타이거와 결별하고 처음으로 독자 브랜드를 세우던 중이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배송할 박스에 들어갈 이름도 로고도 없었기에 하루가 급했죠. 그래서 캐롤린이 가져온 여러 시안 중 날개처럼 보이고 속도감이 있으니 괜찮다 정도의 실용적 판단으로 선택한 게 지금의 수우시입니다. 이 디자인의 대가는 단돈 35달러. 당시 수업료를 벌 목적으로 가볍게 임한 캐롤린과 한시가 급했던 필 나이트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필 라이트는 새 브랜드의 로고 완성 이후 브랜드명을 정했는데요. 영업 담당 직원 제프 존슨이 꿈에서 본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스우시가 날개짓과 속도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과 결합하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83년 나이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이후 나이키는 캐롤린에게 감사 행사를 열어주었는데요. 다이아몬드 반지와 나이키 주식 약 500주를 선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브랜드의 로고는요, 그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 로고를 변화시킬 땐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브랜드의 상징이 변한다는 것, 그것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틀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렇듯 섣부른 리뉴얼의 함정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성공적인 바이럴 흥행에 성공한 갭의 2010년 로고 교체는 일주일 만에 원복됐습니다. 2010년 10월 갭은 예고 없이 웹사이트 상단 로고를 기존 파란 박스에서 헬베티카 워드마크에 작은 그라디언트 파란 사각형 조합으로 교체를 단행하는데요. 이에 갭은 클래식 아메리칸의 기존 무드에서 모던 섹시 쿨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로고의 갑작스런 변화에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계속되는 부정적 여론에 갭의 노스 아메리카 사장 마르카 한센은 현대적 표현으로의 승화로 설명했지만 온라인엔 조롱과 패러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클래식 블루박스 로고로 복귀한다고 발표하면서 초유의 로고 번복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맥락 없는 로고의 변화는 본인들의 핵심 자산을 교체하면서 갭을 사랑했던 소비자들에게 본인들의 정체성과 단절감을 유발시킨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결국 브랜드의 로고는 단순한 상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겐 지난 추억을 선물하고 앞으로의 기대를 하게 하는 아이덴티티인 셈임을 확인하게 된 거죠. 소비자는 새로운 로고보다 그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굳이 왜 바꿨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그 변화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버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미니멀 산세리프 로고 서체로의 리뉴얼은 가히 쇼크였죠. 2018년 버버리는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리카르도 티시를 영입하게 되는데요. 그는 과거 지방시에서 보여준 스트리트 감성과 대담한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버버리에 합류하고 몇 달 뒤 버버리의 로고 리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세리프를 제거한 단조로운 대문자 산세리프 로고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전통보다는 젊고 글로벌한 스트리트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 리뉴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슈프림과 협업하는 루이비통, 로고 플레이로 성공적인 흥행을 이끌고 있던 발렌시아가가 주목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한 버버리를 젊은 럭셔리로 이동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똑같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럭셔리 명품 브랜드들이 산세리프 대문자 로고를 채택하면서 버버리 역시 그에 편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버버리를 사랑했던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젊어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버버리만의 고유한 전통을 잃어버렸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5년 후인 2022년 버버리는 새로운 디렉터로 보테가 베네타를 현대적인 변화로 이끈 다니엘 리를 영입합니다. 그가 내놓은 첫 번째 결정이 바로 버버리 로고의 회귀였습니다. 버버리는 영국 브랜드다. 우리는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그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로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브랜드의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소비자들은 추억하고 쌓고 기대하죠. 맞은편 좌석에서 누군가 들고 있는 휴대폰 뒤에 사과, 텀블러를 든 손가락 사이에 초록 인어도 또다시 변하게 될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롤리였습니다.